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데니얼 서스킨드 지음, 김정아, 원김. Without work, 기술 빅뱅의 뒤바꿀 일의 표준화.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 칼리지 경제학과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전에는 영국 정부에서 총리 전략팀 정책자문관, 총리실 정책팀 정책분석가, 국무조정실 선임 정책자, 리처드 서스킨드와 함께 쓴 4차 혁명, 산업혁명, 전문직의 미래, 파이낸셜 타임즈, 뉴 사이언티스트, 타임스 문학 부록이 베스트셀러로, 또 뉴욕 타임스로부터 대선 후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평가받은 이 책이 미래를 둘러싼 놀라운 통찰력이 있다. 자, 서문에서 아주 호감을 주는 내용으로 인도를 하고 있네요. 2020년 카피라이트에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데니얼 서스킨드, 영국에서 학자신에 들어가며 1890년대에 벌어진 말똥 대위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런던과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말은 꽤 오래전부터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르는 말이 크고 작은 수레부터 집마차, 승객용, 또 이렇게 수단은 말은 효율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가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됐고, 예컨대 소박한 마차 한 대만 끌려도 교대로 마차를 끌 두 마리 혹은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용 한 마리, 이렇게 적어도 세 마리의 말이 있어야 했다. 뉴욕 사람들이 이동수단을 선택했던 트램은 말 8마리가 교대로 트램을 끌며 전용 궤도를 돌았다. 런던에서는 오늘날 런던을 누비는 빨간 2층 버스와 비슷한 크기의 2층 버스 수천 대를 말이 끌었는데 버스마다 말 12마리가 있어야 했다. 말이 있으니 당연히 말똥도 생겼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 한 마리가 하루에 싸는 똥은 무려 7에서 13kg, 13kg. 2살 배기 아이의 몸무게와 거의 맞먹는다. 뉴욕 로체스터시의 어느 열정적인 보건공무원이 로체스터시를 돌리는 말들이 한인에 사는 똥의 양을 계산해봤더니 축구장 반만 한 면적의 피서의 사탑보다도 높은 60m짜리 떡을 쌓을 양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미래는 틀림없이 세상이 말똥으로 가득하리라는 불분명한 추론을 그려냈다. 뉴욕 어느 평론가는 말똥 더미가 머지않아 3층 건물이 될 것이라고, 어느 기자는 20세기 중반 무렵에 말똥이 거리를 2.7m 높이로 덮일 것이라고, 위기는 말똥만이 아니었다. 죽은 말 수천 마리가 길거리 여기저기 널브러져 썩어갔다. 대개는 사체가 썩어 처리하기 쉬운 크기로 되도록 일부러 내버려둔 것이었다. 1880년 한 해만 해도 뉴욕시에서 처리한 말 사체가 약 1만 5천 구였다. 정책 입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다. 거리에 말이 돌아가지 못하게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말이 운송에 워낙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1872년 역사상 손꼽히는 지독한 말독감이 미국을 휩쓰는 바람에 말들이 죽어나갔을 때 미국 경제 상당 부분이 멈춰섰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 일어난 보스턴 대화재를 말독감 탓으로 돌리기는 했는데 건물 700채가 잿더미가 된 원인이 말이 부족한 탓에 현장까지 소방 장비를 끌고 가지는 못했으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말똥 이야기의 반전은 알고 보니 정책 입원자들이 이 문제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1870년대에 처음으로 현대적인 내연기관이 만들어졌다. 1880년대 이 내연기관이 첫 자동차에 장착되었다. 그 뒤로 제30년도 지나지 않아서 헨리 포드가 시장에 그 유명한 모델 T를 내놓았다. 1912년이 되자 뉴욕에는 말보다도 차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5년 뒤에 뉴욕의 마지막 말 트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말똥 대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언론인 엘리자베스 칼버트가 뉴요크에 있는 말똥우화라는 부른 이야기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대개는 말의 감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봐 첨단 기술에 승리한 이야기, 해결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진들이 나는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열린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안심시키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하지만 197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러시아계 미국인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는 같은 사건에서 더 아무런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말똥 이야기에서 수천 년 동안 도시뿐 아니라 농장을 반에서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을 내연기해낸 신기술이 겨우 몇십 년 만에 변방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읽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잇따라 내놓은 논문 몇 편에서 현대 경제 사상에 몹시 달갑지는 일을 하나 내놓았다. 기술 진보로 말에게 일어난 일이 끝내는 인간에게도 일어난다는 주장이었다. 기술이 우리를 기존의 일자리에서 몰아낸다는 뜻이었다. 레온티예프에 따르면 말이 자동차와 트랙터에서 밀려났듯이 우리는 컴퓨터와 로봇에 밀려난다. 오늘날 세계는 레온티예프가 느꼈던 두려움에 또다시 사로잡혔다. 이제 미국 노동자 가운데서 30%가 언젠가는 자신의 일자리를 로봇과 컴퓨터가 차지하리라고 믿는다. 영국 노동자의 30%도 2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이쪽에서 나는 왜 이런 두려움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설명하려 한다. 앞으로의 내용에서 보듯이 두려움의 실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 숨은 참뜻은 반드시 살피려 한다. 우리 시대를 깨뜨린 중요한 물음이 있다. 21세기의 모든 사람이 일할 만큼 일자리가 충분할까? 내 대답은 아니다. 앞으로 나는 이 주장과 함께 왜 이제 기술적인 실업 위협이 현실이 되는지, 기술적 실업이 현재와 미래의 어떤 다양한 문제를 길지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도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한다. 레온티예프가 자신의 우리를 글로 적기 훨씬 전인 1930년에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퍼뜨렸다. 케인스는 신기술이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밀어낸다는 개념의 핵심을 딱 두 단어, 기술적인 실업에 정확히 담아냈다. 앞으로 나는 케인스에 의해 경제학에서 전개한 여러 주장을 활용해 지난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깊이 되돌아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경제학자 대다수는 머무는 협소한 지적인 영역을 훌쩍 넘어서 보려고도 한다. 일의 미래는 경제학과 대체로 거의 관련이 없는 흥미롭고도 까다로운 물음을 던진다. 진흥의 본질은 무언가? 불평등이 무언가? 기술, 대기업의 정치적 힘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여기때까지 경험한 세상과 사뭇 달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다루지 않는다면 일의 미래를 말하는 어떤 이야기도 미완성으로 끝날 뿐이다. 일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씩 줄어들 뿐이다. 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시점, 시작점은 과거에도 많은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비슷하게 걱정했고 또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사실이다. 자동화의 불안을 느끼는 현상은 오늘날 처음 퍼진 것도 아니고 1930년대 케인스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다. 사실 300, 400년 전 근대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뒤로 사람들은 기계에 밀려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시로 시달렸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여러 차례 예상을 벗어났다. 여러 해 동안에 갖가지 기술이 쉼없이 발전했지만 언제나 인간의 노동은 수요가 넉넉했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기계에 밀려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다. 기계에 밀려날까 걱정했던 사람들의 걱정이 왜 빈번히 예상을 벗어나는지 살펴보고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경제학들의 견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그 다음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의 집단 상상력을 사로잡은 기술이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미래를 다시금 불안하게 여기는 주요 요인인 인공지능의 역사로 넘어가겠다. 사실 인공지능 연구는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됐다. 초기에는 열광과 흥분이 넘쳤지만 연구에 거의 진전이 없자 한겨울로 접어들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다. 경제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활동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으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들이 깜짝 놀라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AI가 대세로나 기계의 지능과 활용에 혁명이 일어났다. 2부에서는 이 역사를 바탕으로 다른 지식인들이 앞서 저질렀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애쓰면서 21세기의 기술적 실험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45년 안에 모든 업무에서 기계가 인간을 앞설 확률이 50%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내 주장의 근거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이런 극적인 예견이 아니다. 사실 나는 기계가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앞서리라는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도 자동화하기가 어렵거나 자동화한들 이윤이 남지 않거나 이윤이 남더라도 여전히 사람에게 맡기기를 선호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영국의 노동자들이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한다지만은 나는 오늘날 존재하는 일자리 대다수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 일자리는 대부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기계조차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포함할 것이다. 나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기계가 모든 업무를 더 맡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업무를 맡을 것이다. 기계가 서서히 하지만 사정없이 끈질기게 갈수록 더 많은 업무를 맡으면 인간은 점점 줄어드는 활동 영역으로 속절없이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인간에게 남겨진 업무를 해낼 능력이 누구에나 있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정말로 그 업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모두 고용할 만큼 수요가 많으리라고 볼 이유도 없다. 달리 말해서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가 몇십 년 안에 입이 딱 벌어지는 기술의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거리를 잃는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면 당신은 실망할지 모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일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21세기가 깊어갈수록 인간의 노동을 찾는 소유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마침내 남은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두둑한 임금을 받았던 직장을 바라는 사람을 모두 고용할 만큼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기에 유용한 방법은 자동화가 세계 여러 지역의 농업과 제조업에 이미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농부와 공정노동자는 지금도 필요하다. 그런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농업과 제조업에서 모두 줄어들었고 때로는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기도 했다. 두 분야 모두 어느 때보다도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말이다. 즉 이제 이 경제 영역에서는 예전과 같은 노동자 수를 유지할 만큼 인간의 노동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물론 앞으로 보듯이 이런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와 관련해서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지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미래는 어떤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하기에는 일거리가 부족한 세상이다. 기술적인 실업을 오늘날의 경제생활의 완전히 동떨어진 현상으로 다루려는 달리 말해서 지나치게 신경이 곤두선 경제학자가 느닷없이 떠올린 근거 없는 생각으로 묵살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기술적인 실업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런 태도가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경제적인 불평등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날 늘어나는 자동화를 불안하게 여기는 목소리와 정확히 때를 맞춰 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평등과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두 문제는 관련성이 아주 깊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분배하는 주요 통로다. 우리 대다수에게 일자리는 유일한 소득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주요 소득원이다.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이미 마주한 어마어마한 불평등, 즉 다른 노동자에게 견뎌서 노력에 훨씬 못 미치는 분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현실은 이런 부의 분배 방식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증거다. 기술적인 실업은 이를 더 극심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이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말로 끝이 나는 이야기일 뿐이다. 3부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든 세상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문제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설명하려 한다. 첫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 문제, 대대로 사회의 경제 분양을 나누었던 방식, 사람들에게 일한 대가를 지급하던 방식이 과거와 달리 효과가 없을 때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다룬다. 다음으로는 경제학과 거의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사안을 다룬다. 하나는 기술 대기업의 부상이다.
앞으로는 우리 삶을 매단되는 기술 대기업이 지배할 터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우리는 기업이 쥔 경제적인 힘을 주로 걱정했다. 하지만 21세기는 이들이 거머쥘 정치적인 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난관이다. 흔히들 이 일이 임금을 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원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맞다면 일거리가 줄어든 세상은 삶의 목적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와 주장은 어느 정도 내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 기술과 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는 10년 전이다. 그까지는 어쩌다 궁금해하는 관심사였는데 내 아버지 리처드 서스킨들은 1980년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 시절에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컴퓨터실에 들여박혀 법률 문제를 해결할 컴퓨터를 만들고자 애썼다. 1988년에는 세계 최초로 성령 AI 법률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아버지가 그 뒤로 몇십 년 동안의 이 연구를 기반으로 경력을 쌓았으므로 나는 밥상머리에서 기술 난제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집안에서 자랐다. 집을 떠난 뒤에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제학자들이 기술과 일을 생각하는 방식을 접했다. 황홀한 경험이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경건걸 정밀한 모델, 확실했던 주장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 눈엔 이들이 실생을 해서 갈피를 잃게 하는 혼란을 없애고 문제의 핵심을 드러낼 방법을 찾은 듯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처음에 느꼈던 황홀함이 이미 희미해졌고 그러다 마침내 사라졌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영국 정부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총리의 전략실로 일했고 다음에는 총리 관저에 있는 정책실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기술의 힘을 믿는 동료들에게 격려를 받은 나는 일의 미래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생 때 배웠던 경제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보니 경제학의 통찰이 내 기대를 훨씬 밑돌았다. 많은 경제학자가 지난날의 증거만을 근거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누구나 과학 소설을 즐기지만 미래를 더 안전하게 안내할 길잡이는 역사책이다라는 어느 저명한 경제학자의 말대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관점을 믿지 않았다. 눈앞에서 경제에 벌어지는 일들은 예전에 겪었던 일들과 철저히 달라 보였다. 매우 당황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래서 영국 정부를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일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물음을 탐구했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기술과 일을 생각하던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며 경제학 박사학위를 마쳤고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아울러 아버지와 함께 4차 혁명 시대 전문적인 미래라는 책을 썼다. 책에서 우리는 기술이 법률가, 의사, 회계사, 교사 같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10년 전 우리가 이 연구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자동화가 블루칼라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어찌되었든 전문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생각에 예의를 제기했고 신기술 덕분에 과거와 달리 전통적인 전문직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 이를테면 법률 활용 건강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이제 이 책에서 나는 학술 활동과 4차 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에서도 언급했지만 뒤이은 경험과 사고로 더 가다듬어진 통찰을 다시 말하려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책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특별한 주제 하나를 놓고 몰두하다시피 한 연구 과정을 담는다. 그 주제는 바로 일의 미래다.